마찬가지예요. 춤도 보면 죽음과 삶이 이제 여기 살풀이춤이 대표적인데 풀이 신명으로 가는 것이죠. 우리나라 그 탈춤이라든지 거의 모든 것이 다 정한의 아우림의 신명을 이루는 구조고, 음악도 상청과 하청이 어우러서 본청이라는 구조인 게 국악의 음악적인 구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언어 습관에도 남아있어서 이제 뜨거운 걸 먹어서 시원하다고 시원하다고, 또 삶의 최고 상황에 있을 때 죽이는 삶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의 진정한 사유구조다. 그러면서 사유구조이면서 이것이 우리가 세계에 대해서, 타자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식이고, 또 그것을 미적으로 형상화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사유구조 자체가 정한의 아우림이긴 하지만 그 미적으로 형상하는 방식들이기 때문에 중국 문화나 일본 문화, 또 인도 문화의 침투를 받지 않은 한국 고유의 예술인 향가라든지 시조라든지 탈춤이라든지 국악이라든지 또 한국 춤 같은 거는 다 정한의 아우림을 이루어지고 있고, 상봉유사 또한 마찬가지 그런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더 이 제방매가 도저히 더 복잡하게 분석했는데 오늘 강의니까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성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어떤 정한의 아우름 구조에서 이제 세계관이 또 이제 다양한 세계관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거나 아니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세계관을 형성하게 됐고, 그것을 이제 이런 설화나 신화 같은 것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텍스트에 우리는 담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큰 틀로 보면 맨 처음에 이제 우리의 고대 사유 세계관에서 우주관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의 우주관, 코스몰로지 보면 이 삼태극, 이것도 삼태극 비슷한데 여기에 이제 지상이 있어요. 지상. 그리고 여기에 천상이 있습니다. 여기에 해수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는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세계가 순환한다고 봤어요. 자, 이 천상계와 해수계를 합쳐서 뭐라 그래? 디아도월도 타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세계관을 타계관이라고 우리가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천상계에서 예를 들어서 지상으로 내려왔다 다시 천상계로 돌아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 아니면 타계했다 이런 말을 하죠. 그리고 무덤에 보면, 신라의 무덤을 보면 이 천상계와 해수계를 왔다 가는 매개물, 배라든지 아니면 천마라든지 그런 것들을 집어넣어요. 새라든지 그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자, 이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상공유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걸 알아야 돼요. 기존의 상공유사 학자들이 이런 거를 갖다 안 보고 그냥 작품만 딱딱 뽑아서 그 다음에 서양 틀로 막 봤기 때문에 많은 오류를 벌어요. 자, 이런 틀을 보면 예를 들어서 산신신앙, 신라에서 가장 발달한 게 산신신앙입니다. 초기부터 멸망기까지도 이제 산천재를 끊이지 않고 지내요. 산천재나 산신재를.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산신신앙을 이 어떻게 해서 비롯됐느냐 할 때 두 가지 설로 봤어요. 경제설이나 심리설. 산에 대한 어떤 공포감이 산신신앙을 만들어요. 경제설은 산이 많은 이익, 약초부터 산삼에까지 우리나라 산에는 얼마나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런 걸 줬기 때문에 산이 신앙 대상입니다. 물론 그것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거보다 결정적인 건 뭐냐? 땅에 뿌리를 받고 있으면서 하늘 향해서 가장 높이 솟아오르는 게 산이에요. 그러니까 천상계와 지상계를 매개하는 대표적인 것이 당시에는 높은 빌딩이 없다 보니까 산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높은 산을 올라가면 천상에 이룰 수 있다고 봤고, 또 신들은 산을 통해서 지상으로 내려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메타포가 바로 산신학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신라는 이제 삼산과 오학 신앙이 이제 발달했었죠. 그 증거가 또 이런 산신신학뿐만 아니라 새라든지 나무라든지
꽃이라든지 달, 별 이게 다 공통점이 뭐예요? 하늘과 땅을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 메타포를 가진 건 다 신앙 대상입니다. 원앙생과 같으면 뭐예요? 달에게 극락왕생을 빌리죠. 왜? 달이 하늘과 땅을 왔다 갔다. 더구나 달은 동에서 떠서 서로 가고 서쪽엔 극락세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달에게 극락왕생을 영원합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왜 달에게 소원을 빌어요? 땅에서 떠서 하늘로 올라가니까 달이 인간의 소망을 하늘에게 전달합니다. 새 또한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는 천조신앙이라든지 이런 달신앙, 나무신앙, 꽃신앙 이런 거죠. 무당들도 어떻게 신달수가 있죠. 뭐 부산영화제 로봇 이거죠. 그러니까 나무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무당이 막 신들림이 되면 나무가 막 부르르 떨리게 되죠. 왜? 신이 나무로 내려왔기 때문에. 또 인간 또한 나무를 통해서 신을 통해서 하늘로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상공회사의 첫 번 출발은 어떻게 돼요? 방고신화도 그렇지만 신라의 육구족 연맹의 장들이 다 어떻게 돼요? 이 신라의 주변의 산들로 내려와서 이 신라를 다스리다가 다시 산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들을 어떻게 모셔야죠. 그래서 여기 산신당이 생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해수계와 지상계를 왔다 갔다 한 건 뭐예요? 거북이죠. 거북이 또 신앙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천상계, 해수계, 지상계를 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어요. 뭐겠어요? 상공유사를 보면 가장 많이 나온다. 네? 용. 자, 중국 용은 용업신이에요. 그래서 그거 뭐 하신이라는 중국의 최고의 신학자가 말하듯이 뭐 양쯔강의 악어에서 유추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용은 제가 볼 때 용오름이 용오름 기원입니다. 뭐 울릉도 이런 바다에 보면 용오름 현상이죠. 하늘과 땅에 쫙 용이 솟아오르는 것처럼 물기둥이 만들어오죠. 그걸 보고 이제 용을 유추해갖고 우리는 용은 천상계와 지상계와 해수계를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유일한 매개였어요. 그래서 용신앙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그러다 이제 중국 영향 받으면서 어떻게 용의 용경신적인 의미가 부합이 됐죠. 근데 원래는 3계 중계자거든요. 그리고 또 인도의 영향을 받으면서 용이 경전에 많이 나오죠. 호범용입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분해해서 봐야지 이걸 중국 신화를 통해서 보거나 인도 신화를 통해서 보면 이거는 다 문제가 있죠. 자, 이렇게 이제 하고 또 중요한 것이 뭐냐?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샤머니즘 성격도 겸한 건데 자 이제 신라의 고유 사상인 풍요도라는 것은 이런 어떤 코스몰로지 플러스 산신 내지는 어떤 자연신 신앙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이 시베리아부터 기원한 샤머니즘이에요. 샤머니즘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지금 여기에서 샤먼의 매개를 통해 제재 초복을 통해서 삶의 전의를 이루는 것 이게 샤머니즘이에요. 샤머니즘에서 우선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에서요. 샤머니즘은 어떤 면에서 종교가 아니에요. 내세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천국에 가기예요. 불교는 간단히 말하면 극락왕생하기예요. 샤머니즘 어디에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이 뭐 교회 다니신 분들이 기분 나쁘실지도 모르지만 우리나라 기독교는 기복적 기독교예요. 저도 교회 열심히 한 오랜 동안 다녔었는데 기도 제목을 봤어요. 주말에 목사님이 기도 제목을 내세요 해서 저보고 정리를 해서 딱 보니까 전부 90부터가 샤머니즘. 우리 남편 내년엔 승진하게 해주시고 우리 아들 내년에 명문대학 가게 해주세요. 오랜 동안 치매를 앓고 있는 우리 시어머니 낫게 해주세요. 이건 다 샤머니즘. 지금 여기에서 샤먼 실제 목사가 거의 샤먼 같이 오거든요. 샤먼의 매개를 통해서 우리가 직접 신을 만날 수 없으니까 제재초복 재앙을 없애고 복을 불러와서 다시 삶의 표경 내지 전일 뭐 행복하다든지 무질서를 질서로 바꾸다든지 이것이 샤머니즘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이게 굉장히 강하죠. 지금까지. 집단 무의식적으로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불교가 들어와도 기복적 불교가 되고 기독교가 들어와도 기복적 기독교가 되고. 자, 이것이 이제 합쳐져요. 그래서 어려진 거. 그러니까 이런 코스몰로지 플러스 자연신 및 산신신학 플러스 샤머니즘이 바로 말하자면 풍류도예요. 그러니까 풍류를 모르면 이 삼국유사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또 재밌는 것은 우리가 신라 천년을 굉장히 압축해서 바라봐요. 조선조는 가까웠다 보니까 500년인데도 굉장히 어떻게 풀어서 보는데 신라 천년은 뭐 조선조 한 100년보다도 더 압축해서 봐요. 근데 천년입니다. 천년. 신라 초기부터 불교가 들어오기 전까지 풍류도 시대, 풍류도랑 세계관에 따라서 사회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세계관을 두 가지로 정의합니다. 하나는 어떤 세계 부조리에 대한 집단 무의식적인 대응 양상이라고 저는. 예를 들어서 제 여동생이 있는데 아무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중병이 걸렸다. 이건 세계 부조리죠. 그럼 여기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요? 내가 샤머니적 세계관을 가졌으면 무당에게 가서 그 중병을 걸리게 한 역신을 쫓아내는 구술을 하겠죠. 불교적 세계관을 가졌으면 부처님에 가서 공양을 바치고 그 불교 의례를 해요. 그렇지만 지금 나는 어떻게 했어요? 과학적, 근대적 과학적 세계관을 가지고 그건 어떻게 해요? 이건 세균의 침투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진찰을 받고 그 세균에 침투한 조직을 잘라내는 수술이라는 대응을 치고 이런 식으로 어떤 의식 차원보다 훨씬 더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어떤 집단 무의식 대응을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어떤 인간이 이 세계를 이해하고 표상하고 소통하는 바탕체계가 바로 세계관이에요. 자, 인간이 모든 사유는 인간의 뇌와 이 자연과의 상호관계 속에서 비춰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리 높이 떠서 산가들을 가리지 않고 비춘다. 이럴 때 이 표상하는 방식 크게 나누면 은유하고 환유가 있어요. 은유는 유사성의 유추예요. 환유는 인접성의 유추예요. 그러면 보름달이다, 엄마 얼굴이다. 그럼 전혀 별개의 사물이죠. 나를 낳으신 분의 얼굴, 지구의 위성. 전혀 달라요. 근데 어떻게 엄마 얼굴을 보름달이라고 우리가 은유를 만들 수가 있나요? 동그랗다는 유사성. 엄마 얼굴은 보름달. 그래서 반달이 은하수를 지나간다 이러면 일상의 진술이 되지만 반달이 쪽배랑 모양이 유사한 것을 통해서 쪽배가 은하수를 건너내 그러면 우리가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 그런 동시가 되거든요. 그게 이제 은유예요. 그와 반면에 어떻게 해요? 칠판 그럼 우리는 지우개가 떠오르고 책상 그럼 의자가 떠오르고 또 우리는 사물과 사물이 어떤 것과 어떤 것이 인접했다. 그런 것을 유추하는 거예요. 우리 뇌가 구조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 스스로가 의미를 만드는 것은 이 은유와 환유라는 두 축에 의해서 의미를 생각합니다. 근데 자 봐요. 저는 이제 원형 화쟁을 통해서 이것을 상체용의 은유, 상체용의 환유가 있다 이렇게 볼 거예요. 그러니까 보름달의 동그란 모양과 똑같은 눈동자, 호수, 동전 뭐 이런 것들이 보름달에서 떠오르는 의미가 되겠죠. 그와 반면에 보름달이 하늘과 땅을 왔다 갔다 한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중개자 이런 식으로 또 의미를 갖겠죠. 근데 자 보름달이 떴다가 사라졌다. 근데 다시 나타났다. 그러니까 부활. 또 보름달인데 기울어져서 금은달이 됐다. 그러니까 영고 성세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은유도 더 체계화시키면 상체형에는 어떤 현상이나 모양이 빚어내는 의미, 그것의 본질이 빚어내는 의미, 그것이 작용하고 기는 것이 빚어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돼요? 세계관과 이제 연관이 된다는 거죠. 이것을 은유와 환유를 아주 창조적으로 개인적으로 할 때는 시가 되죠. 국화를 우리가 실존이라고 했는데 별을 인간의 어떤 희망이나 뭐 독립 이렇게 말하면 시가 되죠. 우리가 잘하는 시대 이렇게.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집단이 공동적으로 실천하면 이게 뭐가 되냐? 문화가 되는 거예요. 자, 예전에 얼마 전이죠. 뭐 이제 뭐 그래도 오래됐는데 2차 세계대전 때 어떻게 해요? 남태평양에 있는 원주민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아세요? 호주까지 이르게 나중에 원주민들이 믿거나 말거나 프로그램에 나오는데 불도저도 없는 애들이 밀림에다가 활초를 만들어요. 막 그냥 나무 이런 걸로 막 흙을 파고 다듬고 그리고 막 기름빵망이 같은 거에다 불 이렇게 쫙 따라서 그 밤이면은 등불이 밝혀져 갖고 밤에 특히나 이제 공항인 줄 알고 새순나기 같은 게 잘못 착륙해요. 그리고 또 멧돼지 같은 거 막 잡아갖고 비행기를 어떻게 해요? 칭너크 같은 걸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또 제사를 지내요.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이 뭐냐면 걔네들이 그 시드니 공항 같은 데 가서 막 데모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나레이터 설명이 뭐냐? 이 사람들을 비행기를 자기네를 구원하러 하늘이 보낸 사자로 생각합니다. 비행기를 막기 위해서 활주로를 만들고 비행기 모양을 상으로 만들어 놓고 제사를 지냅니다. 그럼 왜 데모를 했겠어요? 자, 하늘이 자기네를 구원하러 사자를 보냈는데 이 백인 놈들이 그 사자를 가로채 갖고 쟤들은 잘 살고 우리 못 산다. 우리 사자 내려가고 데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까지 그렇게 빚어집니다. 그와 비슷한 게 시베리아의 천장이죠. 우리가 세조자 써서 조장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 시체를 메고 TV에서 산꼭대기로 올라가죠. 그래갖고 시신을 어떻게 해요? 천장사라는 사람이 도끼로 패고 칼로 잘라서 조각조각 자르고 확 널브러 놓고 와요. 그 바위 뒤에 숨으면 독수리들이 내려와서 그 시체 조각을 먹고 어떻게 해요? 하늘로 올라가요. 그럼 그때서 아들은 행복한 미소를 지으면서 사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짐작하듯이 독수리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서 시신을 먹고 하늘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아버지 영혼을 하늘로 모셔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메타포 메토님이라고 이런 영어를 쓰는데 의료관을 이것을 종료하는 상충의 틀에서 하는 건데 근데 여기에서는 세계관이 작용한다 이거예요. 자 보세요. 보름달이 산과 들을 가리지 않고 비추는 이 하나의 작용인데 불교적 세계관에 있는 신라인들은 이걸 뭐로 보는 관음보살. 높은 거는 기족, 낮은 거는 당시의 서민들이 양인에게 고로 자비의 빛을 뿌리고 있다. 이것이 관음보살. 관음보살이 자비의 빛을 뿌리고 있다. 그러면 산문이 되니까 그것을 보름달로 바꿉니다. 그러나 유교적 세계관에 있는 조선조 사람들은 뭐야? 보름달이 떠서 산과 들을 가리지 않고 비추겠다. 뭐야? 이거는 높은 건 양반, 낮은 건 서민. 그래서 이것은 임금의 은총이 양반과 서민에게 볼이 뿌려지겠다. 이런 산문이니까 그것을 어떻게 정철 같은 사람이 보름달로 은유로 바꿔서 달이 사이를 다 비추는 문화라고 한동별 교수 노래했죠. 여러분 교과서 있으면 다 기억나죠. 근데 그게 지구의 위성이 그렇다고 생각해요. 누구나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거는 임금의 구도. 선조 임금의 은총의 빛이 양반과 서민에게 볼이 뿌려지고 이렇게 해석한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세계관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관을 알아야만이 우리는 어떤 텍스트를 제대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럼 세계관을 어떻게 알았냐? 저는 이제 상국유서에서 두 가지 작업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세계 부조리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가. 갑자기 누이가 죽었을 때 여기 혜성가처럼 갑자기 혜성이 나타나서 신대성을 범했을 때 신라인들이 어떻게 대응하는가. 그걸 본 거죠. 세계 구조리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의미 체계가 어떻게 되냐를 연구하기 위해서 그때는 이제 인터넷도 없고 검색도 없을 텐데 카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해일자다 그럼 해일자가 386곳에 상공에서 나온다. 그걸 다 찾은 거죠. 그래서 사전을 만든 거죠. 그렇게 했더니 의미 체계를 이제 들어갑니다. 해처럼 밝게 일을 처리하라. 그럼 대목이 나왔으면 해는 밝다라는 뜻이죠. 여러분도 아다시 연호랑 세운호처럼 연호랑 세운호가 사라진 뒤에 신라에서 해와 달이 없었어. 그럼 해는 왕이라는 뜻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카드를 만든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신라인의 세계관이 이제 알 수가 있었고 그 이후에는 상공유사를 제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신라인의 세계관 또 얘기를 하면 이래서 풍유도라는 틀로 했다가 여기에 이제 불교가 들어와서 불교랑 결합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영어로 풍유만다라 그래요. 풍유만다라. 그래서
그래서 풍류도와 불교가 결합이 돼서 하나 어우러집니다. 그래서 재미있다는 단어가 이상하네요. 재미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이거예요. 자, 지리산 근처에 원래는 산신을 믿는 세력이 있었죠. 자, 어느 신이 이 지리산으로 내려와서 이 마을을 갖다 풍요롭게 해주다가 다시 하늘로 간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산신당을 믿고 이 지리산의 이 마을은 이 산신을 중심으로 해서 뭐 권력도 유지가 되고 마을도 하나의 어떤 공동체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 어떻게 불교가 들어와요. 그래서 이들을 이제 중앙으로 이제 편입하게 돼요. 신라 중앙에서. 그러면 이제 이 산신제를 지내던 촌주는 말 그대로 이제 당시 지자체를 정해줬으니까 신라의 또 지방 귀족이 돼요. 정치적으로 볼 정도로. 그리고 이 산신당 자리에 어떻게 돼요? 절을 짓습니다. 근데 이제 풍류도와 불교가 하나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산신각을 절 안에다가 짓게 납니다. 부처도 믿고 산신도 믿고. 그러니까 지금도 신라계 사찰 가면 뭐예요? 대웅전 옆에나 뒤쪽에 어떻게 산신각이 있습니다. 아니면 세신, 독성신, 칠성신, 산신, 세신을 믿는 삼성가입니다. 자, 바닷가도 마찬가지예요. 자, 바닷가에서 풍어를 빌거나 아니면은 사고가 나지 않게 해달라고 용왕신을 믿었거든요. 그리고 용왕당을 만들었거든요. 자, 여기 예를 들어서 망해사란 절이 들어왔다. 그럼 어떻게 해요? 망해사 절 안에 용왕당을 겠지. 그리고 용왕신을 믿는 세력도 이제 신라를 이제 편입한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풍류도와 불교가 하나가 지금까지도 21세기 지금까지도 어떻게 돼요? 전에 불교 우리를 보면 관음보살에게 관음청을 올리면서도 또 옆에 산신각에 가서 산신청을 갖다가 올리고 두 개가 거의 같은 비중으로 의례가 행하죠. 그렇게 이제 풍류도와 이제 불교가 하나가 된 것이 신라의 이제 세계관입니다. 자, 이건 한번 노트 보십시오. 인물 6쪽. 이건 기록문이 아주 짧으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5 거열랑, 제6 칠처랑, 제7 보동랑 등 세 화랑의 무리가 풍악에 놀러 가려고 하는데 해성이 신대성을 범하였다. 낭도들은 이를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그 산행을 중지하려고 한다. 이때 임천사가 노래를 지어 부르자 여의 대부는 즉시 사라지고 일본 군사가 제 나라로 돌아가니 우리여 병사가 되었다. 임금이 기뻐 낭도들을 보내어 풍악에서 놀게 했다. 자, 이게 기록의 전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해성가가 나오는 거죠. 근데 향가 가운데서도 가장 수수께끼였던 것이 바로 이 해성가였어요. 왜 그러느냐? 여기에서 이것이 서로 모순관계였기 때문이에요. 해성이 신대성을 범하였다는 것과 일본병이 제 나라로 들어갔다. 이 두 대목이 모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본병이 제 나라로 돌아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고 이것은 일종의 은유다. 그러니까 해성이 일본, 신대성이 동남쪽에 밝은 별이니까 신라. 그러니까 일본이 신라를 범하였다는 뜻이다. 그래서 이것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는데 바로 이 세 화랑의 무리가 일본병을 물리친 노래다. 그래서 노래도 결론이 뭐예요? 화랑 창간해서 화랑이 일본병을 물리친 노래. 그 다음에 해성범 신대성이 역사적 사실이고 이것이 아니라는 분은 해성이 실제 나타나서 신대성을 범하는 일이 하늘에서 벌어졌다. 그리고 일본병 황국은 뭐냐? 그냥 효험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종의 요새식으로 말하면 뻥을 치더라. 뻥. 그러니까 이 해성가도 화랑 참가가 아니라 뭐다? 주술가이다.
혜성이 나타나서 신대성을 범하는 일이 벌어지자 그것을 주술적인 힘을 빌어서 무질서를 다시 질서로, 아까 제재초복이란 말 했죠. 재앙을 없애고 복을 불러와서 이 신라 사회의 전일, 다시 신라 사회의 어떤 평화, 안정, 이걸 이루게 하려는 노래다. 이렇게 팽팽하게 맞선 거예요. 근데 어느 것이 진실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진평왕대의 삼국사기 기록을 보면 혜성의 출현 기록도 안 나타나고 일본병이 침략한 기록도 안 나타나요. 근데 신라 역사를 보면 엄청나게 혜성이 출현한 기록도 많고 외병 내지 일본병의 침략 기록도 많은데 진평왕 56년이나 왕이 있었던 아주 장수왕인데도 불구하고 두 기록이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진짜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를 의아스럽게 하는 거, 이거는 이제 국문학계의 굉장히 논쟁이었죠. 우리가 일반 사람이 볼 때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건, 야, 혜성이 나타났는데 그것을 혜성가란 노래를 지어서 불러? 신라 사람들 또라이 아니야? 이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또 굉장히 합리적으로 논문을 쓰는 분들은 이런 황당무계함, 이런 것들 또 비판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삼국유사가 과장이 될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먼저 여러분께 말씀드려야 될 것은 뭐냐? 자, 기존의 학자들이 어느 한쪽에 서갖고 이쪽을 비판하고, 뭐 이쪽에서 이거 황당무계다 그러고, 어떤 쪽은 황당무계한 이것은 무조건 신화적인 것만 풀고 역사적인 진실성이나 사실성하고는 전혀 괴리가 되는 모습이 두 쪽이 있어요. 신화의 방점 찍는 사람은 황당무계한 것을 신화적으로 해석하고 역사랑 연결하죠. 역사적인 어떤 합리주의적인 사관에 의해서 본 사람은 황당무계한 건 잘라내버리고, 이거는 그냥 황당무계한 건 선화적으로 나도 과장된 거고, 여기 역사는 사실만 진짜다. 이런 두 세력이 그대로 대립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현실적 대응과 문화적 대응을 우리 구분해야 된다. 신라 사람하고 지금 우리하고 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봐요. 더 비행기 이런 것만 없어서. 그들도 그냥 상당히 합리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21세기는 오늘날도 어떻게 해요? 내 아들이 입시에 계속 떨어지는 어떤 불안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합리적 대응은 좋은 학원 보내는 거예요. 요새 웃기는 말로 엄마의 정보요, 아빠의 무관심, 할아버지의 재력이 아이의 좋은 학교 가는 걸 보장해준다 그러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엄마가 정보력을 모두 이용해서 좋은 국영수 선생이 있는 학원 보내는 거예요. 뭐 그런데 아니면 뭐 도서관이라도 열심히 하고. 그게 현실적 대응이죠. 그렇지만 그거로도 엄마가 불안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점쟁이한테 가고 부적을 사서 아이 옷에다가 몰래 넣어주기도 하고. 요새는 좀 덜하지만 옛날에는 입시 한번 치르면 본고사 볼 때요, 학교 정문에 엿대느라고 혼났어요, 수위가. 그런데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은 다 기억나실 거예요. 엿을 얼마나 많이 붙여놓든지 수위가 막 욕을 하면서 엿대고를 장면을 기억에 생깁니다. 그러니까 문화적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적 대응과 현실적 대응은. 자, 여기 거열랑, 실초랑, 고동랑 세 화랑이라 했지만 이 화랑의 무리에는 평균 1000여 명의 낭도가 있으니까 3000여 명의 화랑도가 어떻게 사냥을 받는 거예요. 신라의 화랑들은 처음에 풍류도라고 그랬죠. 이 화랑을 우리가 유교적 사관에 입각한 삼국사를 통해서 우리가 화랑을 바라보지만 원래 화랑은 풍류도를 따르는 집단이었어요. 그래서 화랑을 뭐라 그래요? 풍류를 따르니까. 풍류도, 화랑. 그러니까 풍류도란 세계관에 의해서 지금도 풍류란 말 남아있죠. 저도 인생에서 재밌어하고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아름다운 산천이 있는 곳에서 술 마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풍류 즐긴다. 그런 거예요. 실제 화랑들도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풍류를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도 설악산 옆에 가면 영랑호 있죠. 그 영랑이랑 화랑이 자주 놀던 곳이 영랑호예요. 그 경주 일대의 아름다운 산에 사이에 가면 또 그런 흔적들이 있고, 저기 또 어디더라, 그 울진 가는 데도 보면 그 암각화 있는데 화랑들이 막 글씨 써놓은 것도 있어요.
그런 아름다운 곳에 가서 풍류를 줍니다. 그리고 또 이런 풍류도는 뭐예요? 모든 자연의 신격이 있다고 봤죠. 산이나 내에 신이 있다고 봤어요. 그 산과 내에 어떻게 해요? 또 제례를 지내는 집단. 원래 그런 집단이었어요. 풍류를 즐기는 가운데 아름다운 산천에 신격이 있다고 보고 거기에 제례를 지내는 거예요. 그런 제례를 지내는 거, 우리도 옛날에 뭐 이렇게 장례식이나 하면 집사자가 필요하죠. 그런 집사자 역할을 한 거고, 풍류도를 잘 알고 있고 화랑들을 이끄는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사자가 들어가요. 상공유사에는 실제 승은 석자나 승자라고 썼어요. 석원역, 승, 의상 이런 식으로. 근데 사라고 한 사람은 실제 승려가 아니에요. 샤먼이에요. 샤먼. 풍류도를 따르는 일종의 샤먼이고요. 융천사, 월명사, 충담사, 향가의 이 창작자들, 이들이 다 사예요. 정통 승려가. 자, 그래서 화랑에 우두머리 화랑이 있고 그 밑에 사가 있고 그 밑에 이제 남도가 1000여 명이 있는 게 이게 화랑단의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산행을 떠난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자, 원래는 무사 집단이 아니었는데, 야, 우리 신이 계신 이 지리산 산신각을 백제군사가 짓밟았다. 화 안 나갔어요. 그들을 물리치하면서 무사 집단으로 변한 거예요. 무사 집단으로 변한 뒤에도 계속 이 풍류를 즐기는 집단은 풍류 집단으로 남아 있었어요. 그래야 또 뭐가 이해되냐? 나중에 화랑이라는 말이 어떤 거예요? 한양년도 중국 갔다가 돌아와서 환향여라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 어원이 화랭이에서 또 비거든요. 화랭이 그러면 뭐예요? 그 남사당 패거리 이런 것도 화랭이라고 했죠. 아주 천박한 용어. 왜 그렇게 신라 정신의 최대의 어떤 그 표상이었던 화랑이 어떻게 화랭이로 전락했냐, 그것도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점점 화랑이 신라 통일 이후에 위축이 됩니다. 신라하면서. 그러다 고려조에 가서는 완전히 위축이 돼서 이들이 일종의 남사당 패거리와 같은 집단이 된 거예요. 귀양 풍류나 즐기고 술이나 먹고 이런 집단이 됩니다. 그런 것도 이해가 가능한 거예요. 하여튼 이 3000명의 화랑들이 어떻게 해요? 풍류를 즐기기 위해서 금강산, 풍악은 금강산의 가을 명소죠. 그러니까 경주에서 이 금강산까지 간 거예요. 3일포, 금강산 가는 거기에 3일포 있죠. 저 한번 가봤는데 진짜 아름다운 곳이에요. 거기에 3일간 화랑들이 머물러서 3일포 아니에요. 너무나 아름다워서 하루만 머물고 갑니다. 3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들은 아름다운 산에 가서 풍류를 즐기고 또 그 산의 산신한테 산천제를 지내요. 삼산에는 대사, 오압에는 중사, 또 금강산, 설악산과 같은 명산에는 소사를 지냈어요. 중사를 지냈어요. 그게 이제 신라인들의 풍류도의 세계관에서 나온 그게. 그러니까 이 화랑도 그걸 행하러 간 거예요. 그러다 통일기에는 이들이 무사집단되니까 뭐예요? 삼국사기 진흥왕조에 나오듯이 그들에게서 어떻게 해요? 재상과 장수를 뽑은 거죠. 그들이 풍류를 즐기는 모습. 그래서 화랑들이 이제 재상이 되기도 하고 장군이 되기도 하고 거기서 사다음이나 반찬이나 김유신 같은 사람은 나중에 이 통일전쟁이 나오게 됩니다. 어쨌든 이 화랑들이 풍류를 즐기러 가는 거예요. 자, 근데 혜성이 나타나갖고 신대성이라는 별을 범하게. 신대성은 무슨 별이냐? 여러분, 남쪽 하늘에 이렇게 크게 이렇게 된 별자리. 이거 뭔지 아세요? 남쪽 하늘에 크게 여름에. 전갈자. 전갈자가 남쪽. 전갈 모양이 돼서 전갈자. 조금 신기했지만. 전갈. 여기 있는 별, 이게 안틸레스, 여기서 서양어로. 이게 신대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대성 근방을 혜성이 스치고 지나갔다 이거죠. 그래서 진평왕조에는 없는데, 제가 한번 이제 역사서를 치러가지고 그 전에 조동일 선생님도 했고 저도 이제 작업을 더 보완을 해갖고 했는데, 자, 개길식 같은 건 지구의 일정 부분에서만
관측이 되지만 해성 출현은 어떻게 해요? 지구의 거의 전 영역에서 관측이 됩니다. 그러면 진평왕의 그 삼국사기 신라봉기 진평왕 쪽에 기록이 없지만 백제봉기에 있거나 고려봉기에 진평왕에 해당하는 연도에 해성의 출현 기록이 있으면 해성이 나타나겠죠. 맞겠죠. 경상도에 나타나지 않았, 예를 들어서 전라도에 나타났다. 경상도에도 해성 출현이 보이고 평안도에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보이죠. 그래서 이제 뒤져봤더니 결론만 말씀드리면 진평왕 원년 16년, 23년에 해성은 3차례나 출현했다. 원년에는 그 해성이 하늘에서 머물렀다 이런 기록이 있고, 특히 16년 기록 보면 성패호 각흥이라고 있어요. 성패호가. 그러니까 성패는 해성의 별칭인데 해성이 우는 어조사예요. 어조사. 뭐 영어로 치면 액트하고 비슷한 거예요. 각항이란 별은 그 태미자 옆에 별인데 정갈자하고 이 천궁도를 360도 나눌 때 한 15도 정도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럼 해성은 꼬리가 긴 별이니까 신대성을 범했으면 각항이란 별도 지나갔을 확률이 크죠. 그러면 해성은 3차례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16년이 해성의 창작 연대가 될 수 있다까지도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성은 실제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는 여기다 적었지만 전에 뽕강바르라는 해성이 나타난 거예요. 뽕강바르라고 요시다 세이지라고 여러분이 접했냐고 들어갖고 요시다 세이지를 치면 해성에 관련된 홈페이지가 나와요. 해성에 관련된 기록과 궤도 추적에서 세계 최고입니다. 그것을 들어가서 이렇게 해성의 궤도 분석을 했더니 이 당시에 나타났던 별이 뽕강바르라는 별이 있는데,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신대성은 여름별 자리고 풍악은 가을의 금강산 명칭이죠. 이것이 둘 다가 공통분모가 되려면 해성이 언제 나타나야 돼요? 9월 초에 나타나요. 근데 이 요시다 세이지의 이 공식대로 해보니까 뽕강바르 해성이 7, 8월에는 그 당시에 진평왕대 몇 년이더라? 29년인가요? 그 해에 나타났고 7, 8월까지는 이것이 6등성인가 8등성이가 돼서 신라에서 관측이 불가능해요. 근데 9월이 되면서 이것이 동아시아 쪽에서, 물론 도쿄 기준인데 도쿄나 우리랑 비슷하니까 5등성 이상으로 밝아져요.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해성이라는 것은 태양을 주위로 이렇게 돌면서 이 지구에서 이 태양에 여기 있는 얼음들이 기화가 되면서 꼬리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관측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퐁강바르라는 해성입니다. 그럼 일변봉 항국이 뭐냐? 이것도 이제 뭐 시간 관계상 결론을 말씀드리면 일본병이 당시에 이제 3차례나 침략을 하려고 해요. 근데 한 번은 태자의 비가 죽어서 뭐 이런 여러 사유로 왔으나 그냥 돌아간다 이거예요. 오기는 온 거니까 여기 적어놓은 거예요. 또 하나 그 전에 이제 화랑 참가라면 화랑을 물리치는 애인데 왜 우리 기록이 없느냐, 이 수수께끼도 틀린 거죠.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기술할 때 신라 사람이었고요. 경주 김씨로. 신라의 역사는 굉장히 과장한 거고 진짜 신라 역사를 우리 고구려 역사보다 더 끌어올렸잖아요. 그런 사람인데 왜 화랑들이 신라 외병을 물리치는데 왜 기술 안 했겠냐. 그 문제도 풀리죠. 왔으나 그냥 돌아갔기 때문에. 또 신라의 외병 침입 기록은 무공이태라는 기록, 무공이환 이런 기록이 굉장히 많아요. 아무 공 없이 외병이 돌아갔다 이거예요. 왜? 신라인들의 최고의 전술은 성문을 닫고 싸우지 않은 거예요. 외병들은 되게 양식이 떨어져서 오는 거예요. 일본놈들은 2차 세계대전 전까지만 잘 못 싸웠어요. 그러니까 얘들은 양식을 약탈하러 온 거야. 그러니까 문을 닫고 안 나가는 거야. 안 싸우는 거야. 싸우면 우리가 이겨도 몇 명의 희생이죠. 그래서 폐문지 하면 이제 무공이태. 그래서 무공이태라는 기록이 많아요. 그러니까 왔으나 싸우지 않았으니까 기술할 수가 없었죠.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의문들이 풀려요. 그래서 해성이 실제 나타나서 이 신대성을 범한 일이 빚어진 것이고, 당시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상계와 지상계가 질서가 동일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붉은 줄이 쫙
지나가고, 신대성은 더구나 동남쪽에 있는 큰 별이기 때문에 신라 왕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신라 왕한테 변역이 있을 거야. 더구나 안틸레스라는 별은 여러분 별자리 보시면 알겠지만 빨간 별로 되게 전쟁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별을 이제 지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야, 이거 병역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 화랑이 어떻게 돼요? 산행을 달려다가 평화시간 산행을 달려다가 돌아와서 현실적 대응으로 일본병하고 맞서 싸울 준비를 했죠. 그리고 그것으로 안 되니까 문화적 대응으로 어떻게 한 거예요? 융천사한테 해성가를 지어서 부르게 한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사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옛날 선덕여왕이라는 드라마로 이제 알려졌지만 김유신하고 비담하고 싸울 때 어떻게 해요? 김유신 진영으로 별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 김유신 군대가 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김유신이 연을 올려요. 올라가. 그래서 어떻게 말을 퍼뜨려? 야, 떨어진 별이 다시 하늘로 올라갔다. 그래서 신라 김유신 군대가 사기가 앙량해갖고 어떻게 해요? 비담 군대를 물리치게 되죠. 그래서 비담의 날을 진압해요. 한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성가를 지어서 그래서 해성가에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해성은 어떻게 돼요? 사라지게 돼요. 이제 태양을 지나서 이렇게 지구에서 멀어지지 않아도 태양의 어떤 이 열에서 지나가면 이 얼음이 기화되는 것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아서 해성이란 별은 있지만 지구에서 보이지 않게 돼요. 그 해성은 나타났다 금방 사라져요. 그 해성은 당연히 자연이 소멸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성계가 증멸했다. 해성이 사라져요. 일본병 왔다가 돌아갔으니까 무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진평왕이 다시 평화시에 보내는 산행을 다시 떠나게 됩니다. 이러면 이 기록문 내용이 다 풀리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해성가를 봅시다. 해성가도 내용이 재밌어요. 10쪽으로 갑시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날 동쪽 물가 건달파 물도 성일남 바라고 왜군도 온다 봉화를 올린 변방의 수군이여 사마에 산 오르신다는 말씀 듣고 발도 부지런히 밝히려는데 길슬별 바라보고 해성이여 사는 사람이 있구나. 아 달 아래 떠가 버리더라. 이에 어울릴 무슨 해성이 있을까. 자 여기서 초구는 옛날을 말하는 거고 실제 있었던 역사적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옛날 동쪽 물가 건달파성 말하는 건 뭐냐. 신라인들은 본지 수족설이라고 해서 처음에는 부처가 하늘에서 내려와요. 근데 어떻게 돼요? 사방불이 대들리면 땅에서 들어와요. 신라 여기가 불국토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전륜성왕의 화신이고 화랑은 미륵의 화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신라 자체가 이제 불국토가 돼요. 그래서 여기 남산을 보면 여러분 그 456m인가요? 남산이 그것밖에 안 되는데 발굴된 절터만 110개가 넘고 거기는 불상도 한 12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골짜기마다 바위마다 부처가 새겨졌다는 말이 그렇게 과장이 그 조그만 산에 뭐 이렇게 불상을 많이, 절을 많이 써요. 그것도 지금까지 발굴된 것만. 그것도 신라 뒤에 천여 년 동안 남아있는 겁니다. 신라 당대에는 훨씬 더 많아요. 왜? 남산이 불국토라고 합니다. 이 자체. 자, 선덕여왕이 뛰어난 지혜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 중에 하나가 나를 도리천에 묻어달라고. 도리천이 어디 있어? 그냥 남산에다 묻었어요. 근데 사천왕사가 나중에 생겼어요. 지금 경주를 가면 여기 남산이 있고 남산 앞에 사천왕사가 저기 있어요.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불교의 어떤 우주관을 보면 사천왕이 있죠. 여러분 절에 가면 일주일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는 사천왕이 있어요. 그 뒤가 도리천인 거예요. 가는보살이 있는 곳, 아니 미륵보살이 있는 곳은 미륵전이라고 하고 그 앞이 뭐야? 미륵보살이 있는 극락인 도솔천인 거예요.
아미타 부처가 있는 곳은 미타전이라고 거기가 뭐예요? 극락정통이에요. 비로자나불이 계신 곳은 비로전이라고 거기가 뭐예요? 극락은 다 같은 극락이라 하지만 가장 밑에가 미타정토고 가장 위에 여기가 엄마 지금 무한대거리인데 여기가 연화장이에요. 극락 중에 극락. 바로 연화장인 거예요. 연화장. 극락 중에 비로자나.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화가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서천왕사가 있는 뒤니까 낭산이 어떻게 도인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100여 년 뒤에 이게 서천왕사가 되어졌는데 그 뒤까지 선덕여왕이 어떻게 돼요? 예측을 했다고. 이게 이제 선덕여왕 뛰어난 세가 중에 하나. 자, 이런 어떤 신라인들의 세계관으로 봤을 때, 자, 여기에서 겨울이 되면 어떻게 해요? 북한 한류가 여기까지 내려와요. 여기 쿠로시와 해류의 한 기류인 남한 난류가 일로 올라와요. 그래서 남쪽에서 한류와 난류가 부딪혀요. 지금은 안 그래요. 이제 온난화 때문에. 제가 한 30대 중반까지만 해도 속초 가면은 동태를 샀어요. 그때만 해도 제가 한 박스에 알이 없는 건 10,000원, 알이 있는 것은 20,000원에 산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동태가 안 나죠. 지금은 이제 온난화가 돼서 이 한류, 북한 한류에 여기까지밖에 안 내려와요. 아니 여기까지밖에 안 내려와요. 더 북쪽으로. 어쨌든 옛날에 여기까지 내려와서 여기 신기루가 생겼어요. 한류와 난류, 따뜻한 공기와 차가운 공기가 만나면 신기루가 생겨요. 실적으로 이 뭐 청성로부터 여기 망향정 뭐 이런 여러 가지 동해의 정자를 보면은 이 신기루를 아름다운 성으로 묘사하거나 뭐 아름다운 어떤 뭐라 그럴까 뭐 무슨 그 되게 성으로 묘사하지. 그런 한시들이 여기 여러분 정자가 되는 거 보시죠. 그러니까 이 신기루가 뭐가 된 거예요? 자, 불교 우주관을 보면 여기에 불국토가 있고 불국토 앞에 건달파성이 있어요. 건달파성. 이 불국토를 지키는 건달파는 뭐예요? 신산이에요. 신산. 불국토의 수호신이야. 그러면서 여러 신격 가운데 이 건달파는 뭐예요? 음악신이에요. 그래서 이 건달파 성이 있는 섬에서는 향기가 우겨나고 음악이 끊이지 않는다. 아름다운 음악. 그러니까 신라인들은 당연히 이 한류와 난류가 만나서 생기는 이 신기루를 건달파성이라고 봅니다. 원래 신기루. 자, 그런데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이야기로 구성하면 이 신기루를 동해변에 여기 동해변에 여기가 이제 왜군이 많이 나타나는 곳이니까 그 봉화지기가 왜군의 선단으로 착각해서 봉화를 올렸던 곳이에요. 실질적으로 여기 포항 근처에서 경주 아니면 왜구가 많이 나타나는 지금의 울산 근처에서 여기 중간중간에 봉화터가 발굴되고 있어요. 옛날에 핸드폰이 없었으니까 봉화로 올렸죠. 그래서 신라가 난리가 났었던 거야.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것은 실제로 외구의 선단이 아니라 뭐다? 신기루였던 거야. 그것도 신라를 지켜주는 후국의 우미를 받는 건달파 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해프닝으로 끝나고 말았죠. 근데 그 당시는 우리가 뭐 안철수가 대선 후보 어쩐다 저쩐다 저처럼 당시 신라 사람들이 거의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건. 얼마 전에 일어나서 전 신라에 난리가 났었다. 생각해봐요. 중세시대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유럽은 장원이 우리는 뭐 장원이 아니라 이런 조그만 단위의 어떤 왕국이었지만은 사건이라는 게 별로 없어요. 아침에 나가서 가까이 들어오고 기껏 사건 난다는 게 한 10년에 한 번 공주가 결혼했던 정도야. 그런데 이런 사건이 일어나니까 얼마나 난리가 났겠어. 난리가 났던 거예요. 그거를 이제 상기시키는 거예요. 윤천사가. 야, 얼마 전에 이 동해안에 한류와 난류가 만나서 이게 신기루처럼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불국 신라를 지키는 건달파 성이라고 했는데 그걸 외국의 선단으로 착각해갖고 봉화 올리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난리가 났었냐. 바로 그 얘기에 옛날 동쪽 물가
옛날 시점 과거죠. 동쪽 물가 서라버리 봤을 때 건달파 놀던 성일랑 바라고 그 건달파 신이 놀던 성을 뭐로 착각해서 왜군도 온다 착각해서 병화를 올린 경방수. 자, 이것을 상기시킨 건 과거의 일인데 왜? 지금 현재는 뭐예요? 지평왕대 지금 현재는 해성이 나타난 신대성을 범한. 해성이 나타난 신대성을 범한 일이 지금 현재 벌어진 거라고 생각해 봐요. 신라가 난리가 났겠죠. 야, 이거 큰일 났다. 일본병이 침략할 진도다. 뭐 일본병이 뭐 일본에서 지금 배를 타고 상단이 왔다고도 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융천사가 아주 지혜로운 자예요. 야, 신라인들은 굉장히 천체관측술이나 수학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유럽 애들도 계기일식을 관측하거나 예측하는 것이 19세기에 가능한데 신라인들은 계기일식을 그 당시에 벌써 관측했어요. 예측까지 한 것이 기록이 있어요. 언제 계기일식이 있을 것이다. 그 정도로 천체관측술이다. 엄청난 수학과 이 정확한 천체관측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죠. 이 교실로 치면 먼지 세계가 일직선이 되는 거 그것을 계산해낸 거죠. 그런 천체 관측술을 가진 신라인들한테 이 해성이 나타난 걸 뭐 성운을 착각하거나 요새처럼 UFO를 잘못 본 거나 이럴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해성이라는 걸 인정하면서도 해성의 어떤 흉조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이걸 끌어들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런 삼각형 두 개가 존재해요. 자, 초보는 이게 뭐냐? 신기루야. 그것을 외부의 선단으로 착각한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건달파 성이다. 이렇게 승화시켜버린다. 이러면 건달파성은 신기루이면서 외부의 선단이고 호국신이니까 이게 완전히 무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와 똑같은 구조를 만든 거예요. 자, 실제 해성이야 이건. 하늘에 나타난다. 이거의 부정적인 코드는 흉조라는 거죠. 흉조. 신라의 경력이 흉조. 근데 이것을 뭐야? 빌슬별이라고 바꿔버린다. 용어 자체가. 항찰 원문으로는 도시소시성. 도시성. 향찰 연구하는 분들 알겠지만 이게 리을이에요. 반영이 없네요. 길을 쓸어줄 별. 실제 해성을 신라시대 때 소송이라고도 별칭을 해서 청소하겠죠. 왜? 해성이 빗자루 모양으로 생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해성을 천체 관측술이 뛰어난 신라인들한테 해성을 성원이라든지 뭐 다른 걸 착각했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해성이라는 걸 인정하면서도 흉조성을 완전히 부정하는 말은 길슬거리다. 저게 화랑의 앞길을 쓸어주는 길한별이다. 저게 해성이 나타났다고 일본편 침략할 거라고 막 난리치고 막 사기가 떨어지고 그러는데 저건 뭐냐? 길슬거리. 아까 김유신과 비단 얘기를 했지만 그릇 신화에도 그런 게 있죠. 계기일치기 일어난대요.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져. 낮에 장군이 출정하러 가려고 하는데 하늘이 어두워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병졸들이 다 겁을 먹고 장군님 출정을 미룹시다. 우리가 가서 전멸할 징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장군이 외투를 꺼내갖고 태양을 가리죠. 그리고 밝으냐고는 어둡습니다. 외투로 가려졌습니다. 하고 출정해서 이기고 오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해석이 현실을 바꿀 수 있다. 융천사도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야, 저건 해성이 아니라 해성은 우리가 청소할 소자, 빗자루별 이렇게 얘기하잖아. 살별 뭐 이렇게. 저거는 길을 쓸어주는 별이야. 그것도 화랑이 가는 앞길을 쓸어주는 길한별이야. 그러니까 니네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여기도 딱 그런 구조죠. 뭐를 뭘로 착각하고 뭐라고 했다. 해성을 흉조의 별로 착각하고 뭐 했다. 신기루를 외부의 선단으로 착각하고 봉화를 했다. 이거죠. 그때 해성을 흉조를 착각하고 살했다. 사람들한테 야 해성 나타났다. 소문냈다 이거죠. 근데 뭐다? 길슬거리다. 거들어갔습니다. 이런 구조예요. 뭐를 뭐로 착각했는데 실제 뭐다. 이런 구조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자연히 해성의 흉조성, 부정성은 사라지게 되죠.
그러니까 아라는 차사가 나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한 아론의 구조이기 때문에 아라는 차사를 통해서 모든 충조, 천상계와 지상계의 대립 이런 거 일본병의 침략으로 인한 어떤 부정한 어떤 기미들 이런 건 다 사라지고 어떻게 돼요? 달 아래 떠가. 더구나 달은 신라인들에게 원유, 관음보살 이런 거였던 상징이죠. 그리고 과학적으로 봐도 보름달이 뜨면 어떻게 돼요? 행성은 사라져요. 보름달 빛에 가려서. 더구나 뻥강발해성이라면 이거 5등성, 6등성이니까 보름달 뜨면 이거 안 보여요. 달 아래 떠가 버리더라. 그러니까 달이 보름달이 휘청 드리워지니까 해성은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에 어울릴 무슨 해성이 있을 거, 이에 어울릴 무슨 해성의 기운이 있겠느냐 한 거죠. 그래서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이 노래를 듣고 화랑들이 사기를 가졌겠죠. 김유신의 보냈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논리적이고 기화학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코딩과 디코딩이라고 부르는 거죠. 또 코드를 만들고 디코딩, 코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윤천사는 이것을 길슬별이라고 코드를 만들고 그것은 길조라 이런 식으로 풀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것이 이제 신라인들의 어떤 세계관도 알 수 있고 여기에는 어떤 주술적인 사고도 있지만 그 안에는 또 이렇게 불교적 사이도 있고 이렇게 제재초록해서 전의를 이루려고 하지만 그것 또한 문화적인 것과 현실 배경이 다르다는 것들이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을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신화와 역사의 사이 임금의 기는 당나귀입니다. 자, 이거는 뭐 여러분이 이야기를 다 잘 아시는 거죠. 자, 그냥 또 하나 짚고 넘어가면 자, 응념이랑 화랑이 있어요. 그래서 헌안왕이 임예점에서 잔치를 하는데 응념이란 이제 화랑 차례가 되니까 야, 너는 화랑이 돼갖고 여기저기 많이 다녔을 텐데 뭐 귀한 거 본 게 없냐 그랬더니 얘기를 한 거죠. 한 사람은 부자인데 검색, 한 사람은 그 굉장히 뭐라 그럴까 웃사람이었지만 겸손했고 한 사람은 부자인데 검소했고 또 한 사람은 권력이 있는데도 별로 누리지 않았다. 그런 의인 3명을 본 얘기를 한 거죠. 그 말을 듣고 헌안왕이 뭐 속된 말 뿅 간 거죠. 야, 저 자식 사이상을. 그래서 내 딸이 지금 둘 있다. 근데 첫째 딸은 못생겼고 둘째 딸은 미모야. 야, 이 두 딸 중에 하나 줄 테니까 네가 잘 가서 집에 가서 생각하고 와라. 그리고 집에 와서 얘기를 하죠. 엄마 아빠 이런 일이 생겼는데 어떡할까요? 또 엄마 아빠도 이제 엄마 당연히 미모인 둘째 공주하고 있거든요. 그때 이제 삼국사기하고 삼국유사가 조금 틀려요. 흥윤사 중, 범교사 사자고 있고 화랑의 집사자라고 했죠. 그럼 두 사람이 아니라 그 뭐 호칭은 다르지만 어쨌든 뭐 쪽으로 달려와서 이제 범교사일 가능성이 너무 크죠. 너 어떻게 정했냐? 당연히 미모인 둘째 공주로 정했어. 우리 엄마 아빠도 그렇게 하라 그랬더니 야, 첫째 공주로 바꿔. 그러니까 이제 야, 난 죽어도 그 못생긴 첫째 공주는 안 하겠다. 이랬더니 얼마나 고집이 부렸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범교사가 야, 네가 계속 첫째를 고집하면 내가 네 앞에서 죽어버리겠다. 할 수 없이 둘째를 고집하면 첫째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가서 이제 왕이 물어보죠. 야, 어떻게 정했냐 그랬더니 첫째입니다 그랬더니 왕비가 눈물을 흘린 거지. 시집 못 가기로 못 갈 것을 생각했던 첫째 공주가 저렇게 의인 같은 잘생긴 남자인데 시집가게 됐어요. 그래서 왕의 사이가 돼요. 그리고 헌안왕이 이제 죽을 때가 돼서 유조, 이제 일반인 치면 유서죠. 유언을 남긴 거예요. 제 응념을 보니까 의인이다. 쟤도 이렇게 검소하고 겸손하고 권력을 이렇게 부리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첫째 딸을 선택하는 거 보니까 제 색도 밝히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저놈을 왕으로 삼아. 그래서 왕이 돼요. 그 사람이 바로 경문왕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경문왕이 잘 때마다 뱀이 뭐 이불처럼 덮었다는 얘기고 그 다음 얘기는 여러분도 아는 기가 이제 당나귀처럼 길어져서 복두정이가 그 길을 가리기 위해서 목도를 만들어서 씌웠다. 그리고 그 말을 하면 지가 이제 죽음을 당하니까 말을 못하다가 도림사의 숲에 가서 임금의 기는 당나귀 기다 했더니 도림사에서 바람이 불 때마다 그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경무당이 어떻게 그 숲을 베어버렸다.
그리고 산수를 심어버린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임금의 길은 길다, 길다 이런 소리가 들렸다. 이게 바로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설화를 보고 삼국사기를 뒤져봤더니 경문왕에 관해서 그렇게 나쁜 얘기는 안 나와요. 근데 왜 신라민중은 분명히 당나귀 기라고는 좋은 건 아니잖아. 어떤 관점에서 봐도. 당나귀 기를 만들었을까? 뭔가 그럼 여기에는 다른 무엇이 있을 거다. 그래서 이제 하나 둘씩 뒤져봤더니 자 우선 경문왕 왕력편을 봤더니 경문왕이 즉위한 다음 해에 둘째 공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이야기도 나와. 그래서 범교사가 쪼그러 달려서 야 너 세 가지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내가 그랬지. 자 첫째 공주랑 결혼해서 왕과 왕비를 기쁘게 했으니까 첫째 좋은 일. 네가 그래서 왕이 됐으니까 둘째. 이제 예쁜 둘째 공주하고도 결혼하니까 세 가지 생긴다. 그래서 이제 둘째 공주랑 결혼해. 근데 왕력폰을 보니까 자식을 낳는데 자식이 다 둘째 공주 소생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냥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첫째 공주랑은 잠자리를 안 했다. 이렇게 유추할 수도 있겠죠. 첫째 공주가 애를 못 낳을 수도 물론 있지만. 자 그리고 또 뭐냐 이 세 명 자식이 전부 다 왕이 돼요. 그 중에 한 명은 딸인데도 왕을 시켜 걔가 바로 진성의 왕이에요. 걔랑 친구. 신라를 망하게 한 장본인으로 자 그리고 또 경문왕이 어떤 사람이냐 궁녀를 겁탈해서 애를 낳아요. 요새 뭐 성폭행이 사회 이슈가 되고 그거에 거의 선적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 겁탈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낳은 애를 자기의 비리를 지기 위해서 자기 자식을 죽이려고 한다. 분살시켜서 그 자식을 죽이라고 해요. 사생아를.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어떻게 해요? 애를 살리기 위해서 성 밖으로 집어던져요. 물론 밑에 한여가 그래서 한여가 받다가 눈을 찔러. 누구겠어? 이 궁예야. 그래서 궁예는 인생의 목표가 뭐야? 자기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서 자식을 죽이려고 한 이 나쁜 사악한 왕 경문왕을 죽이는 거가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신라 왕족임에도 불구하고 신라 멸망을 목적으로 삼은 궁예가 된 거예요. 이건 얼마 전에 사학계에서 밝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헌한왕은 응염이라는 사람, 경문왕을 의인으로 여겨서 자기 사위로 삼고 임금까지 물려줬지만 신라 백성이 봤을 때 헌한왕은 이놈이야말로 권력욕이 세 딸까지에게도 여왕 자리를 만들어주는 초석을 놓을 정도로 권력욕에 사실이었고 또 색도 밝히고 밝힐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식을 죽여서까지 비리를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 비리의 은유가 바로 당나귀인 거예요. 그걸 감추려고 한 것도 이런 여러 가지 행위들이에요. 복두가. 그리고 대나무 숲이 뭐야? 여론이죠. 그래서 임금에게는 당나귀이다. 당나귀. 그 대나무 숲을 베어버렸다는 것은 한마디로 요새식으로 말하면 여론 탄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론이라는 건 항상 억압과 해방의 날줄 시즈를 만나는 데서 접점에서 여론 형성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제시대 때 온리태성 봉성할 그 노래 많이 불렀어요. 왜? 그거 이상으로 일제시대 서름을 노래하면 일본 놈들한테 붙잡혀가. 근데 그거 이하로 서름을 노래하면 그 서름이 풀리지라. 그 접점에서 봉선한 노래가 많이 불러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임금내기는 당나귀기다 그러면 붙잡혀가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완곡하게 임금내기는 길다. 그런 식의 얘기로 해석할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바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14쪽의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역사반에서는 경문학의 현실은 정사인 삼국사기를 통해서만 드러난다고 생각했죠. 근데 삼국사기에 드러나지 않은 옛날엔 야사인 설화, 뭐 신화, 잡동사니 같은 야사 이야기들은 역사의 실증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삼국사기에 감춰진 역사가 뭐래요? 삼국유사를 보여줍니다. 그러면 역사적인 진실은 이 둘 사이에 있다 이거지. 그렇다고 해서 삼국유사만이 또 진실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전에는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삼국사기는 역사적 진실, 역사학자들에서 삼국유사는 역사적인 실종으로 취급도 안 했어. 삼국유사는 신화학자나 인류학자나 문화학자 이후의 텍스트라고 했어. 다만 참고도서로만 하고 있어. 그러나 이 둘 사이에 있다. 새로운 역사학들은 이것까지 이제 아우르고 여기에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면 삼국사기 자리에 뭘 넣어요? 그 HID 그 난동부린 거 그거에 대한 보도 뭐 간첩단들이 와서 난동부렸다. 그리고 삼국유사 자리에 뭘 넣어요? 실미도 영화를. 근데 예전에는 그 무슨 무장간첩들이 난동 부린 걸로 했던 그 신문의 공식 기록에서는 그 무장공개 난동이라고 했지만 실제 우리 실미도를 통해서 야 우리나라가 옛날에 그 특공대를 만들어서 특수부대를 만들어서 거의 비인간적으로 그 사람들이 탈출하지 않으면 안 될 비인간적인 훈련을 시켜갖고 그 사람들이 참다가 어떻게 해요? 그 실미도에서 탈출해서 뭐 김포에서부터 이렇게 영등포까지 난동을 부리고 나중에 영등포에서 자기네들이 자폭했다. 이 실미도의 사실이 우리는 영화를 통해서 그런 것 같이 이 설화와 역사의 사이의 역사를 자, 그러고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자, 효소왕 때 이야기인데, 자, 효소왕 때에 망덕사라는 절을 짓고 낙성년을 갖다가 한 것이에요. 근데 이제 거지가 와서 막 참여해달라고 해서 시끄러우니까 왕이 이제 왜 그러냐 해서 거지가, 거지 축제에 참석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효소왕이 물리치기도 그렇고, 또 참석해주기도 좀 거지니까 좀 싫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환갑잔치 하는데 노숙자가 와서 참여시켜달라고 하면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또 참여시켜주는데 자꾸 꼬레기 앉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낙성년이 끝나고 이제 파할 때 이제 호스트로서 왕은 이제 하나 둘 이제 악수를 하다가 그 사람 차례가 돼서 그런 거죠. 요새식으로 표현하면 야 너 내가 불쌍해서 꼬레기에 앉혀주긴 했는데 너 어디 가서 왕이 너는 잔치 참석했다고 떠들고 다니지 마라 쪽팔리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 그런 거야. 왕도 어디 가서 진신석가를 모시고 잔치를 열었다 하지 마라. 그러고 샥 사라진 거야. 그러니까 그때서 왕이 야 저 사람이 부처였구나. 그걸 깨닫고 신하들이 따라가게 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던 경주 남산의 골짜기에서 사라져요. 그리고 거기에 바로하고 지팡이만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사라진 자리에 불무사, 그 바로하고 지팡이 있던 자리에 석가사를 지었다. 이게 기록입니다. 고려 때까지 그 절이 있었다. 그래서 제가 여기를 찾아왔어요. 사실은 요걸 찾으려가 이 뒤파골인데 이 뒤파골이 불이 나갖고 산불이 났어요. 소나무가 많았었는데 이게 타버렸어요. 완전히 그 덤불들만 자란 거예요. 그래서 길이 없었어요. 길이. 그런데 저 배낭 안에 맥가이버 칼 하나 있어요. 그 맥가이버 칼 요만한 걸 덤불을 치면서 갔어요. 더구나 한여름이라 반바지 입고. 그러니까 온몸이 다 이 가시성이고. 그러니까 그 일본 말로 왜 석유가 기름이 떨어지면 앵꼬 난다 그래요. 그래서 비파골 중간에서 내 몸의 모든 에너지와 기운이 빠져나가요. 그래갖고 그냥 뻗어 있었어요. 게다가 그냥 누워있다 보니까 뭐 배낭에 먹을 것도 다 떨어지고 다리 크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자다가는 죽을 것 같다 생각이 나서 또 목숨에 대한 욕심은 있어가지고 골짜기에서 그냥 직각으로 올라갔어요. 능선으로 그냥 그 전력을 그냥 타고. 그럼 능선 올라가면 이제 여기 이제 제가 이걸 삼국유사 책 쓸 때 이제 답살 많이 나갖고 배가 길은 아니까. 그래서 능선 타고 이제 불산 탐방로는 길이 넓어요. 차가 다닐 정도로. 그 길을 찾아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첫 가게가 있어요. 불산 탐방로. 그 가게에 도착하자마자 아줌마 막걸리 하나 주세요. 그 막걸리 뭐 아줌마도 보니까 뭐 온몸이 다 막 찢어지고 막 피투성이고 그리고 막 재 묻고 그 석유가 아니라 뭐예요? 그 소나무 탄재. 그 아줌마가 그래도 우리 아저씨도 여기서 태어난 사람인데 남산에 올라갔다가 3일 만에 돌아온 적이 있어요. 그 남산은 만만히 보면
그렇게 해서 한번 이제 실종됐다가 살아난 적이 있어요. 근데 다시 이제 꿈속에서 비파함을 봤어요. 비파함 앞에 석가사였다. 그래갖고 그때는 이제 거꾸로 남산 정상에서 이 비파골로 내려갔어요. 이거 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비파 사진도 찍고 그 밑에 석가사 터가 있어요. 그 네모난 터가 있고 그 탑 어깨에서 깨진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이제 사진을 찍어놨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그 신라인의 마음을 상공사인다고 여기다가 이제 사진 집어넣었었죠. 그리고 몇 년 전에 갔더니 그 석가사 터가 없어졌어요. 루나 태풍 왔을 때 다 쓸려가거든요. 너무 아깝더라고요. 이제 자취가 없어요. 비파함은 있어요. 비파 모양으로 이렇게 비파함은 있는데 석가사터는 싹 사라져버렸어요. 어쨌든 저는 이제 상공유사 답사 다니면서 그 뭐랄까 행복했던 순간이 천여 년 시간을 뛰어넘어서 그 자리가 있는 거예요. 하여튼 그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신라 시대에는 바로 이런 이야기가 많아요. 뭐 미천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물리쳤는데 나중에 보니까 부처다. 그럼 이런 이야기들이 왜 많냐? 그 원효의 화쟁 중에 화쟁을 좀 7가지로 푼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진속불이에요. 깨달음과 깨닫지 못함,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더라. 그리고 이건 상당히 이제 역동적인 개념이에요. 내가 수행 정진을 아주 그냥 뭐 지극하게 해서 부처가 됐다. 그래도 나는 아직 부처가 아니다. 그래도 단 한 명의 중생이 고통 속에 있다면 그 중생을 부처로 만들 때 그 순간 내가 부처가 된다. 이게 진속불이에요. 역동적인 부처. 테레사 수녀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뭐 불의가 정의이기 부조리가 만연할 때 신은 계시지 않다고 말을 하지만 신이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으로 나타나셨는데 우리가 보지 못합니다. 신라들도 그런 것을 알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상공유사에 많이 나오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가난하고 그런 불행한 사람들을 소홀히 할 수가 없겠죠. 저는 여기에 더 나가서 이제 진속불이에다가 요거는 이제 상공유사에서 조금 비약하는 거지만 제 개념 중에 하나가 눈부처예요. 눈부처 얘기만 하고 오늘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마주보세요. 한번 마주보세요. 똑바로 상대방을 마주보세요. 그럼 눈동자에 내 모습이 보여요. 내 모습이. 보이죠? 이런 상대방의 눈동자에 맺힌 내 모습이 바로 눈부처예요. 이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에요. 이 아이콘 자체가 이게 부처 형상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상대방과 공존하고 상생하고 아니면 가까이 하려는 마음. 상당한 거리에 가지 않으면 이건 보이지가 않아요. 상대방을 설사 살해하러 간 사람이라도 눈부처를 봤다면 살해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20세기가 왜 이성이 가장 증대된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왜 전쟁 학살했습니다. 또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요. 뭐 한나렌트의 평범함, 또 스탠리 밀그램의 실험. 그건 뭐냐면 아시는 건 아시겠지만, 자 선생이 T시험자로 이제 학생 있고 여기에 또 이제 반대편 유리 건너편에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그 문제를 내고 못 맞출 때마다 그 저 건너편에 있는 학생이 10볼트부터 450볼트까지 전기를 올립니다. 그러면은 이 밀그램이 실험 전에는 물론 사전에 지식을 주죠. 너 450볼트까지 올리면 저 사람 죽는다. 그리고 유리창을 건너서 그 사람이 10볼트씩 더 올릴 때마다 10볼트, 20볼트, 30볼트 올릴 때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고통받는지 모습을 자기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밀그램이 이 실험을 하면 0.1%만이 450볼트로 올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몇 프로가 올렸는지 아세요? 56%나 되는 사람들이 단지 $4를 받고 450볼트까지 올렸어요. 물론
이 건너편에 있는 사람은 450V까지 올리면 죽겠죠. 실제는 배우가 연기한 거예요. 그거 몰랐죠, 이 사람. 죽을 수도 있는데 450V.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악한가. 한나라이트가 평범화학을 쓴 건 뭐예요? 그 아슈비츠 600만 학살한 장본인인 아이히만이 예루살렘 법정에서 봤을 때 너무나 평범하고 자상한 아버지인 거야. 그 평범한 사람에게도 악입니다. 그런 걸 볼 때 저도 암울해져죠. 인간의 장래에 대해서. 난징 대학 살 때 18세 관동군 소년이 임산부의 배를 갈라갖고 거기서 꿈틀거리는 애기를 꺼내서 씩 웃으면서 불구덩이에 겁니다. 지금도 인터넷에 찾으면 그 장면 안 나와도 일본 관동군이 중국인들 이렇게 목 빼고 씩 웃는 장면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걸 보면 우리는 악마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관동군 소년도 우리가 똑같이 평범하고 착한 소년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을까? 우리나라 군인도 그 해병대 아저씨한테 고백도 듣고 실제 뭐 기록도 봤지만 그냥 월남 가서 월남 여자 겁탈하고 죽여버리고 이런 일 굉장히 많아요. 한 마을 사람도 막 그 비리간투에서 죽이고. 근데 그 아저씨 평범하고 착한 아저씨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인간이 그래요? 그럴 때 우리는 굉장히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암담해요. 저도 한동안 굉장히 암담했어요. 인간은 누구나 이렇게 평범한 사람에게 악마의 존재입니다. 그리고 루시퍼 효과라는 것도 있죠. 이 스탠리 밀그램을 똑같이 해본 사람이 바로 그 짐바르도 박사예요. 하버드 대학에서. 이쪽은 간수 역할을 맡고 이쪽은 세수 역할을 맡게 해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이 간수 역할에 금방 포악해집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이라크 아그라브 실험. 그래서 이 실험은 일주일 만에 중지가 됐고 30년인가 그 기간 동안 짐바르도 박사가 공표도 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아주 그냥 공포스러운 묘사가. 자, 근데 이게 왜 그러냐? 여기서 우리가 또 이것만 보면 그런데 여기 스탠리 밀그램 실험에서도 중요한 게 우리가 뒤에 이야기는 안 알려줬는데 저항하는 사람이 자기 말고 또 있습니다. 또 이 타인의 고통을 자기가 타자성으로 받아들일 경우 거꾸로 7, 80%가 저항해버립니다. 권위에 대해서 인간이 복종하고 뭐 아니면 평범한 악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저는 이제 알았는데, 자, 인간도 리차드 도킨스가 말한 대로 생명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기적 유전자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리차드 도킨스가 이기적 유전자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뭐 프레디 독이 자기가 푸마한테 죽을 각오를 하고 동료들한테 푸마의 출현을 알린다. 푸마가 온다 이렇게 말하면 자기는 푸마한테 먼저 되니까 죽죠. 그걸 보고 이타적이다 얘기하지만 이기적이다 이거죠. 왜? 철저하게 자기의 유전자를 아닙니다. 자기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는 자기 유전자를 복제하려는 본능을 갖고 있다. 그렇게 30억 년 동안 진화해 왔다. 인간도 여기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타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에서 생각하는 건 비과학적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간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래서 인간도 이 뇌를 보면 감각누련, 연합누련, 운동누련을 갖고 있죠. 그래서 감각누련으로 보는 거죠. 눈으로 보고 냄새 맡고 귀로 듣죠. 그럼 연합누련을 보내면 종합을 해요. 아, 저 동물은 너보다 세다, 약하다. 그럼 운동누련한테 야, 세, 도망가라. 그래서 발이 도망가게 됩니다. 약해? 야, 쟤 잡아먹어라. 그래서 또 손으로 잡아서 내 것을 취하고. 인간비예요. 근데 98년 최근이죠. 어떻게 보면. 최근에 미출라티 박사가 뭘 발견했느냐. 인간은 연합누련, 운동누련, 감각누련 외에 또 하나의 뉴런이 있다. 뭐냐? 거울누련. 거울누련은 어떻게 형성되느냐? 사회를 형성하면서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300만 년에서 350만 년의 역사인데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사회를 형성한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혼자 멧돼지를 잡았다. 한 달에 10마리를 잡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10명이 짝을 지어서 사냥을 나왔더니 멧돼지를 어떻게 해요? 120마리를 잡은 거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요? 짝을 이루는 게 더 이익인 거죠. 이타가 이익이라는 걸 깨달은 거야. 그걸 깨닫는데 수백만 년이 걸린 거예요. 그걸 깨닫고 사회를 형성했어요. 그 사회를 형성하는 게 어떻게 돼요? 무조건 이기적인 것보다는 타자하고 공감하고 소통하는 자가
자기 유전자를 저는 리차드 도킨스가 맞다고 보다 맞다고 보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생긴 게 거울론입니다. 타자와 소통하는 자가 더 자기 유전자를 더 많이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타자와 소통하고 그래서 언어가 생깁니다. 그리고 언어보다 더 빠르게 표정 갖고 상대방이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울론이라는 것이 진화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거울론을 통해서 어떻게 거울론이 언어 아직까지 그것까지 밝히지 않고 F7영역, 보카치 영역 뭐 이런 영역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언어 소통하고도 큰 연관이 있다. 그것까지 이제 좀 더 밝히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인간은 거울론을 통해서 타자의 고통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메리 고든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냐, 그냥 초등학교에 카페트 깔고 아기를 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기를 지켜보게 해요. 그럼 아기가 가다가 우유병을 뭐 배가 고파서 우유병을 가지려고 하다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초등학생 애들도 같이 갔습니다. 그것을 한 달간 했더니 이 공감의 뿌리 교육이라고 명명을 하는데 그 교육을 한 교실과 그렇지 않은 교실의 차이가 엄청나게 나요. 그 공감의 뿌리 교육을 한 교실에서 폭력 이지매가 90% 이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메리 고든이 발견한 것은 인간은 타자의 고통에 공감하는 능력이 있고 그것을 충분히 교육이나 체험을 통해서 증명시킬 수 있다. 그래서 캐나다는 지금 공감의 뿌리 교육을 전 학교가 실시해요. 뉴질랜드, 호주도 수용했고 미국의 일부 주도 수용했고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김상은 교수님 만났을 때 폭력의 대안으로 이거 한번 실시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감한 타자의 고통에 공감하는 그 자리가 바로 부처가 있다. 나 아닌 다른 타자의 고통에 공감하는 자리가 바로 부처다. 난징 대학살도 어디서 생겨? 독일성의 패러다임 때문에 생깁니다. 자기가 평소에는 아이지만이건 그 관동군이건 그냥 착하고 평범한 사람이겠죠. 근데 동일성의 패러다임에 갇히면 이제 뭐 푸코라든지 블레즈라는 사람이 잘 본 대로 타자를 상정하고 타자에 대해서 뭐래요? 배제하고 폭력을 가하면서 동일성을 강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성이 가장 증대된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20세기가 전쟁과 학살을 낳은 것은 동일성의 패러다임이죠. 그래서 타자. 그러니까 같은 일본인 죽일 때는 죄책감 같지만 한국인, 조세인쟁 얘들은 타자들이야. 한국인도 마찬가지죠. 같은 한국인 죽이는 데 대해서나 폭력을 해가는 죄책감 가지만 동남아 애들 얘들 뭐 타자들이에요. 백인들이 그랬죠. 여러분도 뭐 마야족 그런 거 보다시피 다른 사람들이 선교사가 그냥 수만 명을 죽여요. 선교사 중에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기를 안고 바위에다 머리를 막 때려요. 몇 번에 죽나 몰라. 같은 선교사가 기록을 한 번 있어요. 백인에 대해서는 복불하죠. 근데 유색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백인들이 백인이란 동일성에 갇힐 때는 유색인에 대해서는 사람을 죽이는 거나 폭력을 행하는 것에서 별 죄책감 안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마찬가지로 뭐 동남아나 아프리카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은 별 그런 죄책감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뭐 이거랑도 이제 이 삼국유사에도 이 비천한 백성이 바로 부처님이랑 연관되지만 저는 21세기가 희망의 세기가 되려면 바로 이 공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공감하는 자리에 바로 저는 감이 닥쳐가 있다. 이게 오늘 말하고 있는